네, 여러분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2단원은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봤듯이 20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느 때와 같이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목차를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폴더 이름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 행정법 통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두 번째는 행정작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다섯 번째는 행정상의 손해정보, 여섯 번째는 행정쟁송 단원으로 우리 행정법 총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단원 첫 시간인 만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부 요령 같은 거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단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하실 때에도 정말 관련성이 높은 논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따가 소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인데 앞에 나와 있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에서 시험 출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접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된 판례들, 좀 밑에 판례 출제 비중이 70% 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까지 딱 암기하면 이 단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한 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목차 같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소목차를 좀 구조화 시켜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행정입법 가운데가 이제 우리 소목차들이죠. 이 중에서 행정행위가 우리 교과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내용입니다. 페이지도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행정행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넣자고 하면은 너무 이 구조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으로 나눠져 있고 행정입법은 크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이제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 마지막 기타 행정작용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소목차 안에서 이것도 우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목차를 암기하고 머릿속에 구조들 그려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2단원 안에서도 이렇게 소목차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또 집어넣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74페이지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의 개관입니다. 개관은 이제 막 스타트한다는 뜻이죠. 행정입법은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그죠? 우리 행정법 총론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법령을 만드는 게 바로 행정입법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공부하면서 배웠죠? 행정입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행정청, 행정공무원이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그렇죠? 누가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럼 실질적 의미로 따질 때는 누가가 아니라 뭘 했냐가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뭘 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드는 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사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 아니라 입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혹시 이 행정입법이 뭐에 해당하는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맞춰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입법이란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 추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일반적 의미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추상적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역시나 불특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령 같은 경우는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법령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 한 명 개개인한테 전부 다 특정 법령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법률도 그렇고요. 법령도 그렇고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행정공무원이 그러한 법령을 개개인들에게 적용시키고 개개 특정 케이스에 적용시키는 게 바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정입법을 분류를 하는 법을 배울 건데요. 물론 이 앞에 개관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배울 부분에서 또 배울 건데 그래도 한번 좀 맛보기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어깨도 좀 내려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발령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대통령령이 발령을 하면 대통령령, 총리가 하면 총리령, 그리고 장관이 하면 부령,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하면은 중앙선관위 규칙, 대법원에서 만들면 대법원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다 암기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의해서는 자치입법들이 있죠. 우리가 조례랑 규칙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든다고 학습하실 때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법규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우리가 법규성이 있냐, 처분성이 있냐 다 비슷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법규성이 있다고 표현한다 했어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를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입법에서도요. 법규성이 있는 행정입법이 있고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이 있는데 그중에 법규성이 있는 입법 이름을 법규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라고 표현하고요.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행정명령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짝꿍을 먼저 정하자면 법규명령의 짝꿍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고 물론 용어 자체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법규명령이라는 이름도 생소하고 행정규칙도 생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규성이 있는 행정입법은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법규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이 다음 페이지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규명령에서도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이제 헌법에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게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이 모든 행정공무원들의 액션의 근원이 되는 법령 자체를 개개인적으로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률로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좀 더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이제 행정공무원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령을 만들 수도 있겠죠. 행정부에게 그 밑에 법령을 만들으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같은 거 찾아보면요. 이렇게 해놓고 규정을 해놓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다. 부령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위임을 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약간 책임을 전가한다면 좀 나쁜 의미 같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제가 가이드라인 안에 바운더리를 정해놨으니까 그 안에서 만들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위임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 명령 안에는요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명령은 법규성이 당연히 둘 다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청이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령 보충적인 명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집행 명령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시행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집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명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진 않았더라도 법규성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 안에 해당하고 그 안에 집행명령입니다. 그럼 집행명령은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가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명령이 바로 집행명령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명령이지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상관이 우리 밑에 그 군인에게 하는 명령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말로 하는 명령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법령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이거죠. 수권성이 있는 애들은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 그죠? 수권성이 없는 애들은 법규명령 중에서 집행명령과 밑에 아예 법규성이 없었던 행정규칙. 사실 이 앞에 표와 이 밑에 표가 거의 비슷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뭐 이렇게 상치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구분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법규명령 행정규칙 중에서 법규성이 있다고 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명령이 이번 단원에서 별 5개 중에 한 4개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비슷하게 중요한데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입고 있는 옷이 서로 다르죠.
법규명령은 말 그대로 법규명령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각각의 옷의 구분은 뭐였어요? 법규성이 있냐 없냐였죠. 근데 시험에서는 물론 각각도 잘 나오지만 법규명령 옷을 입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인 애들, 그리고 실질 그 행정규칙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규명령인 애들, 저도 이렇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머릿속에 좀 반복하세요. 그렇게 형식과 실질이 다른 애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 옷을 입고 있고 고유의 특성을 가진 애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헷갈린 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법규명령 방금 본 겁니다.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법규명령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위임이 있었냐 없었냐도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수권의 범위 및 근거에 따른 분류를 먼저 해보자면 법규명령의 효력이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법률 바로 밑에 있습니다. 헌법, 제일 우리나라 대장법이죠. 그 다음 법률, 그 다음이 법규명령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부분의 법규명령은 이 세 번째예요. 법률 종속명령.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종속이 되어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권 여부에 따라서 앞에 봤던 게 또 나오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데요. 그 위에 애들을 보자면 이게 법률 종속명령은 법률 아래급이다. 그리고 중간에 법률 대위가 들어가죠. 종속은 그 밑에라고 표현하는데 대위는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 대위 명령은 법률과 동급인 법규명령. 그리고 위에 헌법 대위 명령은 헌법과 동급인 법규명령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아니 행정권이 법령을 제정했는데 어떻게 헌법이랑 동급이 될 수 있지? 법률과 동급이 될 수 있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헌법 대위 명령은 행정권에서 만들었는데 헌법만큼의 동급의 힘을 가지고 있다. 좀 의아하죠?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됐냐? 유신헌법상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중임하시려고 할 때 만든 그런 유신헌법이 있었죠. 그때 유신헌법에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좀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 대의명령은 현행 헌법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법률 대의명령은 지금도 있습니다. 법률과 동급인 명령.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헌법 76조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제정, 경제명령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일 때 한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고 그럴 때에는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또 위임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 부분, 제가 이 개념이 아직 안 잡혀졌을 것 같아서 여기 밑에 몇 번 더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는 여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위임명령이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을 그대로 풀어놨습니다.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먼저 정해놔요. 그죠? 범위도 안 정해놓고 할 수는 없죠. 정해놓고 그런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지만이 행정권이 제정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위임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법률에서 정해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헌법에서 자세히 정해놨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헌법은 우리나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헌법에서 일반적인 근거는 되게 그 밑에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정해놨겠죠. 그런 근거 규정으로는 위임명령을 행정권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또는 상위 명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위임받은 사항만 정하는 게 바로 위임명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위임된 범위에 한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포인트는 새로운 사항입니다. 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겠어요? 일단 위임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항은 이게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규성이 없다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 의무랑도 상관이 없고요. 그 권리 의무에 새로운 것도 제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위임명령은 법규명령 안에서도 법률의 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밑에 먼저 볼게요. 다만 반드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그 위의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그죠? 물론 아주 편하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상위 법률이 있고요. 상위 법률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이나 상황은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딱 정해졌으면 너무 좋은데, 아주 간혹 그렇게까지 특정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고 그 법률의 전반적인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 이런 법률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겠지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판례 문구가 이거예요. 다만 반드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딱 그 구체적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나 이 문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위임과 관련된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느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임된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관련 위임을 한 법률이 이런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딱 해놨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불용으로 그냥 정했다.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정하라고 딱 정했다면 그 정한 령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행명령이에요. 아까 우리 집행명령 봤죠? 법규성은 있지만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위임 규정 없이, 그리고 법령의 범위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뭐를 위해서? 집행을 위해서 단순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위임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행정공무원이 관련 법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 법률을 집행만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수권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을 때 그 근거로 이 집행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상위 법령을 좀 더 쉽게 해석하거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풀어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위임을 못 받았으니까. 대신에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법규성에 있는 법규명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요. 밑에 집행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또는 상위 명령의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개별적인 수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걸 규정하기 때문에 수권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상하로 서로 논리가 이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법규명령을 법 형식에 따라서 분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법 형식은요, 이제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맞지만 헌법에서 법규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 그리고 급을 딱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 75조에는 대통령령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보통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 이 입법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쩔 때는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을 쓰고 어쩔 때는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이랑 시행령은 동일한 뜻이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밑에 나옵니다. 또 다른 거는. 그래서 무슨 법 시행령 그러면 이건 대통령령이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시행 규칙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요. 뒤에 령이 붙죠. 대통령, 시행령, 이 령자가 같은 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법 대통령령, 무슨 법 대통령령, 이런 게 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밑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런 애들은 이름이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령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우월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총리도 임명을 하고
우리 장관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든 행정입법이 더욱더 효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헌법에서는 또 총리령과 부령도 95조에 명시적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각 부 장관이 만들면 부령, 장관이 무슨 부장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령, 부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또는 여기 위에서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보통 무슨 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여기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령의 짝꿍은 시행규칙이고요. 법규명령의 짝꿍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헷갈릴 게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랬을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짝꿍, 법규명령, 행정규칙 짝꿍 이렇게 짝꿍끼리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가지고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시행규칙, 행정규칙은 서로 개념 자체도 다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행규칙은 법규명령 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짝짝꿍,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암기하시면 다른 거는 좀 더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이라 불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총리령과 부령 모두 위임명령, 집행명령 발할 수 있고요. 헌법은 부령의 발령권자를 행정각부의 장, 즉 장관으로 규정해 있기 때문에 부령을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라던가 각 부의 장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독립해서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장관만이 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총리령 부령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이라는 것도 헌법에서 114조 6항의 법규명령에 속한다고 아예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럼 이번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애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원 규칙.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따로 적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통설과 판례가, 학설과 판례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1년에 신설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감사원 규칙도 법령 중 하나라고 아예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에 해당하는구나 이 정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었던 옷과 실질이 다른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약간 헷갈린다고 했는데 그게 또 여기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법령 보충 규칙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메인으로 배울 공부인데 여기도 당연히 앞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형식은 행정규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규명령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형식은 행정규칙입니다. 그럼 당연히 법규명령이 아니겠죠. 근데도 실질적으로 그 안의 내용은 법규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비록 행정규칙의 옷을 입고 있지만 법규명령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입고 있는 옷은 행정규칙. 고시나 훈령이 우리가 보통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우리나라는 뒤에서 나온 게 중요하죠. 뒷말이.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규명령적인 성질을 갖는다. 다른 말로는 법령 보충 규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좀 헷갈리죠? 헷갈리면 다음 시간에 가서 또 반복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종전에는 행정규제 기본법과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을 해왔지만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 보충 규칙도 역시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아예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위임 형식의 판단에 대해서 볼 건데요. 헌법에서는 이제 헌법이 몇 개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뭐 헌법 공부를 따로 하시면 몰라도 행정법 공부하면서 헌법을 보통 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놓은 이런 애들만 봐도 충분하긴 합니다. 헌법은 75조와 95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죠? 법률로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대통령령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총리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임과 관련돼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원래는 본인이 법률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에서 모든 법령을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헌법에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만
위임을 하라는 것처럼 했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만 하면 모든 법령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설과 또 판례들은 이렇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단순히 예일 뿐이다. 딱 이걸로만 픽스해서 이거 말고는 위임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 외에도 위임을 받아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논리가 여기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적인 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임의 형식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으로도 위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위임을 받는 행정규칙이 그거에 따라서 법령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위임을 했다면 그럼 법령에 위임한 거랑 행정규칙에 위임한 거랑 동급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고 그리고 얼핏 봤을 때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애들이었죠. 그죠? 우리 법규명령 행정규칙 짝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이 헌법에서도 그렇고 법규명령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규명령에만 위임을 하라고 했는데 행정규칙에 위임하게 되면 그거는 국회 입법의 원칙이랑 좀 반한 거 아닌가? 국회 입법의 원칙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또 법령에서 정해놓은 것만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방금 헌법에서 정해지지도 않는 것을 국회의원이 행정규칙에 위임한다? 이거는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방금 봤죠.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그 현실적이고 절차적인 것만 행정규칙에 위임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하위 법령들도 하위 행정규칙들도 국회에서 만든 것과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라도 국회 입법의 원칙에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법률을 물론 기본적으로 새로운 법률 자체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행정권에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만드는 게 훨씬 많고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도 국민한테 중요한 것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판결문의 그런 문구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물론 무조건 위임해가지고 대충 위임한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건 이제 다음부터 배울 거예요. 자, 하지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명령이랑 급이 좀 다르겠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나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위임하는 것에만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법률이 법규명령에 위임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규칙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법규명령의 근거는 뭐가 되고 또 한계는 뭐가 있는지 법규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제정, 경제명령의 근거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헌법 7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끝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까 우리 위임명령 기억나시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그럼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는 별로 양도 많지 않고 별로 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거부터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헌법 75조와 95조에 따라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인 수권 규정, 즉 어떤 법률의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적인 법률에서 따로 위임을 해줘야지만이 위임명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만약에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규정을 했다. 그럼 위임도 안 받은 내용을 규정한 거네요. 그럼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불용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이 여기까지만 해당되는데 이 판례에서 이 밑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밑에 내용을 제가 집어넣어 놓은 거고 나중에 이 부분들은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요.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이유만으로 그 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거냐? 이런 논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그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는데요. 행정규칙은 그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어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시행규칙은 그죠? 시행규칙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규칙인데 그런 시행규칙을 지켰다 혹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규의 규정을 기준으로 그 행정행위도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위에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거는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공부할 단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위임 근거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부여가 됐을 땐 어떻게 되냐라는 또 물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법규 명령이 당연히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처음에는 무효였어요. 근데 나중에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법률이 개정돼서 위임의 근거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이 결론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근거 법령을 어느 정도로 명시를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근거 법령이 당연히 있으면 좋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와 관련된 판례들이 여기서도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법률의 시행령은 그렇죠?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당연히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위의 상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봤을 때 그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시행령이 명시한 것에 지나치지 않거나 결국에는 그 모법 관련된 내용이 쭉쭉 내려오고 있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 모법의 상위 법령에 이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를 바로 무효라고 볼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위임을 받아야 되는 위임 명령은 맞는데 그 위임하는 규정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위임을 하려고 하는 법률에서 그 취지라든가 목적을 봤을 때 당연히 시행령에서 이런 걸 규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거나 실제로 시행령이 그런 모법의 규정을 좀 세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때는 그런 시행령을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약간 그 위임 자체를 좀 넉넉하게 인정을 해주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키워드들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내용 나오죠? 반드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그 조항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근거 법령의 명시 여부와 관련된 판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위임 명령의 한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위임명령, 집행명령 지금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환기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근거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계도 두 가지 목차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위임 자체의 구조가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하위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법규명령 안에서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다 한 것처럼 그랬을 때 상위 법령의 위임 자체의 한계가 하나 있고요. 그걸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하위,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 자체의 한계가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로 우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포괄적으로 함부로 위임하지 마라. 국회의원으로서 네가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려면
그래도 네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위임을 해라. 이게 바로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입니다. 법률이 위임 명령에 대하여 위임을 할 때에는 일반적,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법률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세부적인 것까지 못 만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만들으라고 위임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위임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돈 받아놓고 이거 좀 그렇다. 월급을 받아놓고 놀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좀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그죠? 뉴스에서 보면 맨날 국회의원 싸우고 뭐 요즘에는 많이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뭐 좋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한테 이런 그 권한을 많이 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죠? 이 국민의 지역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한 권한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지역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또 현실과 실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뭐 당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진보 뭐 진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많은 사람들이 뽑아놓은 대표들이 그런 거를 권한을 갖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사실 우리 행정법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까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어느 정도로 또 위임을 해야지 포괄 위임 금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점으로 나오는데요. 그럼 판단 기준을 보면은 당의 법률이나 상의 법령으로부터 그 밑에 위임되는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이 대강적으로라도 예측이 되면 그거는 포괄 위임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대강 예측, 대충은 안 돼요, 여러분. 대강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아마 밑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당연히 못할 거야. 그럼 대강 예측이 되죠? 다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겠지? 이 정도로 예측이 될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 기준 자체가 판례에서 키워드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단 그 예측 가능성은 위임 조항 단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의 뭐 위임 자체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놓고 이런 판결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 돼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율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 자체도 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벌법규, 형벌 같은 거 있죠, 형법. 그리고 조세 영역, 돈을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더욱더 요구가 된다. 즉, 국회의원이 가이드라인을 더욱더 상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많은 국민이 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 밑에는 행정권에서 제정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말이죠. 만약에 그 정도도 제정해 놓지 않고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밑에 행정권에서 하세요 라고 해서 행정권이 처벌법규나 조세 영역과 관련된 실질적인 것까지 제정을 해버리면 사실 물론 행정공무원들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직위는 맞지만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 봐서 합격해서 된 거죠. 국민이 뽑아서 된 게 아니죠. 일반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수의 공무원들의 의사가 국회의원이 더 많이 좀 대표성을 지니냐 아니면 행정권 공무원이 대표성을 지니냐라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이 더욱더 대표성을 지닌다라는 하나의 민주주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도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판례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판례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국가직에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헌법 이런 조에서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은 조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세와 관련된 법령은 누가 만들어라? 국회의원이 만들어라라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뭐 그 조세권의 행사와 요건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원이 이걸 다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약간 좀 말이 좀 독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위임할 수 있게, 또 위임할 때 범위만 잘 정하면 되게끔 하는 결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판례 문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 자체를 못하게 규정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게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위임을 해라, 이런 내용이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법정주의는 이제 국회에서 이미 많은 걸 만들어 놓고 밑에 이제 위임하는 건 괜찮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그죠? 하나의 의미를 지녀야지 다의적이면 안 됩니다. 다의적이면은 행정공무원이 그 중에 의미를 딱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라든가 키워드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면 되지, 이 판례 문구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그 위임을 할 때에도 엄청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힘들겠죠. 왜냐하면 수시로 변화한다거나 또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할 때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다양하고 또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구체성의 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쩔 때는 위임까지는 괜찮은데 포괄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례와 하나는 정관인데요. 자,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좀 헷갈리실까봐 적어놨는데, 지자체장이 만드는 건 규칙, 지방의회가 만드는 건 조례라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법률이요, 조례한테도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왜냐면 헌법에서 대통령령 또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거는 예시적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예로서 조례에도 법률이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원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조례의 법률이 위임을 할 때에는 포괄적인 것도 괜찮다. 왜냐? 실제로 조례는 우리가 법규 명령처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시면요, 결국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령이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에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해도 되지, 포괄적으로는 해도 되지만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오케이. 대신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 위임받지도 않은 것까지 그걸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는지, 위임의 한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요런 기준에 따라서 뭐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었냐 안 넘었냐, 또 그거를 축소하거나 확장했냐, 뭐 이런 단계를 봐야 되고요. 새로운 입법을 해버렸는지 여부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규정한 내용대로만 해야 되는데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마음대로 조례해서 새로운 것까지 해버렸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최신 판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밑에 디귿 판례는요, 지자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조례안이 과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개인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자체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또 판례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상위 법령에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의 예외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때는 그것보다 더 풀어줘가지고 위임 자체도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치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이제 조례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 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도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례 다음에 정관도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데요. 이제 정관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회사의 설립, 뭐 조직의 설립 또는 그 조직 업무 활동에 관한 자기네들 자체적인 내부의 규칙을 정한 걸 보통 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관에 있어서도 법률이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법인 단체의 정관을 그런 단체들이 정관을 정하거든요. 근데 법률이 그런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을 했다면 그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단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관 내용인데 굳이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되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그 사항이 또 예외적으로 비록 정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서 포괄적이지 않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회, 국회죠. 국회에서 중요한 거는 정해놓고 유보를 해라. 그게 바로 이제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의 위임 금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좀 환기를 해보면요. 행정 입법에서 법규명령을 배우고 있고요. 법규명령 안에서 위임명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명령 안에서도 이제 한계를 보고 있는데 위임명령의 한계 중에 첫 번째는 위임과 관련돼 있어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배웠고 두 번째는 위임 자체도 하지 말 것을 위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반드시 정하라는 사항들은 위임 자체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걸 위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되지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그리고 국회의원이 몇 명으로 할 건지, 그리고 조세에 관한 사항은 일단 국회에서 무조건 다 정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근데 역시 또 다만이 나오죠. 결국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라는 게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옵니다.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은 국회에서 무조건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포괄적 백지적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까 봤던 판례가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처벌 규정도 위임하지 마라라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위임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 어찌됐건 원칙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게 죄가 되고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정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막강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벌에 관한 규정도 위임을 하지 마라. 그건 국회의원이 정해야지 행정기관이 뭐 법무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쩔 때 특별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리고 플러스 수권 법률이 구속 요건의 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떤 것일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단 만들어 놨고 또 마지막 세 번째까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형벌의 점에서는 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미 해놨다면 어쩔 수 없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임 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목차가 또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상위 법령의 한계가 있었다면 위임을 하는 상위 법령의 한계라면 여기는 위임을 받는 위임 명령 자체의 한계는 그럼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위임을 이제 받았죠.
그 위임받은 내용이 있는데 상위 법령에 반하는지 그걸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게 그러면 상위 법령의 그 위임받은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법에 합치되는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위임명령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며 그 내용상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행정권이 정해야 된다.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합치되지도 않고 모법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고요. 밑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 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이 시행령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위임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법률이 위임도 안 했는데 법률이 정하지도 않은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한 규정을 마음대로 시행령에서 만들어버렸다. 이 법의 노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노조를 만들면 우리 그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는 일반적인 노조가 있고요. 그런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법 외의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에서 당신 노조는 법의 노조입니다라고 통보를 해버리면 지금부터 그 노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되게 침입적이죠. 되게 노조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시행령한테 이런 규칙의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정하세요라고 해놓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법규명령이죠. 시행령에서 만들어버렸다. 그럼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모법에 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적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임받은 내용을 잘 지켰냐, 그걸 좀 넘어가진 않았냐. 사실 이제 모법에 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임을 넘어섰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 같은 틀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판단을 나눠놨고 굳이 시험에서 이쪽은 요거에 해당하고 앞에 거는 거기에 해당하고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위임의 한계를 넘었냐 안 넘었냐를 판단할 때는 당의 법규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단순히 한계 조항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고 상위 법령이나 하위 법령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봐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위 입법에서 그 위임한 게 법령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그래서 대강 예측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했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다라고 하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 예측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역시나 그런 거를 판단할 때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그 위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판결이 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우리 작년 7급에서 나왔는데요.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 좀 명백하지 않을 때 무조건 무효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왜?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되게 넓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의 의미가 좀 합치는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일단 가능하다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약간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효로 선언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정 공무원이 돼서 이제 행정권으로서 관련된 그 행정 입법 행위를 할 건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밑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때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위임을 받은 내용을 당연히 알고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을 했겠죠.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지 않겠냐라고 법원이 판단을 먼저 하고 이렇게 밑에 이제 하나를 깔아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공무원이 나중에 되실 분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조금 더
그 판결문이 좀 더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재위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또 원칙이 있습니다. 자, 법률이 국회의원이 행정권한테 위임을 먼저 했어요. 근데 위임받은 사항을 행정권이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명령으로 바로 또 위임을 해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위 명령에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진 않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제 예외가 있겠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또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대강도 정하지 않고 또 재위임하지 마라.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밑에 하위 법령한테 재위임하는 것은 오케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법리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지자체의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면적으로 일도 하지 않고 재위임은 하지 말고 대강이라도 정해놓고 재위임해라. 이거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고 시간 없으면 안 읽으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집행명령으로 넘어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쭉 공부했던 게 뭐였어요?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였죠? 환기 한번 또 시키시고요. 이번에는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또 처음이다 보니까 헷갈리실까봐 제가 또 이 페이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들으시면 폴더 정리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집행명령도 근거가 있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는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 개별적, 구체적 수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명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면 위임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이런 규정 없이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는 게 근거고요. 대신에 한계, 포인트는 새로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법규성이 있는 애잖아요. 법규명령 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명령도 당연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거 하지 마라. 왜냐? 새로운 걸 하려면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임은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는데요. 자,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 요건. 그럼 법규명령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 성립 요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정당한 기관인 주체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수권 범위 안에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만들어야 되고요.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절차적인 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3번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령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 플러스 국무회의 심사까지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어찌됐건 성문법이기 때문에 조문, 번호, 일자 등 일정한 형식을 잘 갖춰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립 요건이 있고요. 효력 요건은 우리가 25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공포를 해야 되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보통은 20일이 지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부담을 주는 거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고 있다. 이래서 1단원이 나중에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규명령이 한 번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졌는 거에 하자가 있겠죠. 그 하자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규명령도 한번 만들어주면 없어질 때도 있겠죠. 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자입니다. 자,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일단 결론은 무효입니다. 법규명령이 성립요건, 효력요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판례가 또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건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권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대충 봤을 때는 약간 모법에 저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모법의 시행령이나 다른 규정들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모법에 합치한다는 해석도 일부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때는 무효로 보지 마라 라는 판례 여기도 나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하자에 있는 법규가 있는데 그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법규명령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규명령 일단 무효라고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법규명령을 따른 행정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역시 위법하다라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행정행위가 또 그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약간 의심이 들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그 하자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무효와 취소 자세히 배울 건데요. 무효보다 취소가 좀 더 덜 하자가 있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무효로 볼 건 아니고 법원에서 그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그 법규명령을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일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법규명령을 언제 소멸하냐라고 했을 때는 법규명령이 당연히 폐지된다거나 또 시간이 있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종기가 된다거나 또 해제 조건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조건이 성취되면 없어지는 해제 그것도 이 단어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상위의 법규명령 또는 동일한 형식의 법규명령에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때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법규명령은 일단 근거법령이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근거법령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 법규명령만 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위법령이 폐지된 경우 법규명령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고요. 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이제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령 자체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근거법령이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 개정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법규명령도 위임명령도 당연히 같이 없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집행명령만 약간 다릅니다. 단 집행명령의 경우 근거법령이 이제 폐지된 건 아니고요. 개정이 됐을 때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행명령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된 시기입니다. 근데 집행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공무원은 집행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좀 예외적으로 나와 있고 시험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단원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이었고 이제 법규명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법규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할 것 뒤에 좀 남아있고 이제 행정규칙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의 진도가 나가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원은 집중도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공법이잖아요. 이 단원은 약 40%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법 전반에 대한 시험 시간도 결국에는 그 시험 출제 비중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1단원이 어렵다고 1단원에 많이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저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는 그날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좀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험장에 가는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시험장에 가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니까 미리 좀 기숙사에 가 있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일주일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아침에 시험장에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겠죠. 그게 좀 많이 외롭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로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시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책을 보고 간다기보다는 이제 오늘 시험 볼 과목에 대해서 혼자 회상을 하고 좀 많이 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가죠.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보게 되는데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 시험장에 가는 내 자신을 봤을 때 적어도 떳떳해지자. 나는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나도 똑같이 가져왔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최선 다했다면 혹시 오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못 본 논점이나 또 헷갈리는 논점이 나와서 내가 그걸 못 풀고 해결 못 하더라도 그거는 내 능력의 한계지. 적어도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만 하자라고 항상 마음을 먹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남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얘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해도
하루에 뭐 순 공부 시간이 5시간이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내내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루 내내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잠시 화장실도 갔다 오죠. 밥도 먹고 오죠. 잠깐 잠 올 때는 뭐 음악도 듣죠. 또 인터넷 쇼핑도 잠깐 할 수 있죠. 급한 거 사야 되면. 그러다 보면 내가 떳떳하지 못할 만큼 공부를 했다. 그럼 좀 찝찝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찝찝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 시험장에 갈 때 떳떳하지 못하려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그 시험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 아침에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밤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복습하실 때, 저녁에 복습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오늘 내가 계획대로 공부를 했고 내 최선을 다했는지. 약간 찝찝하시다면 내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직 시간은 있고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을 하지도 않은 채 하루하루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큰 차이는 안 나요.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근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그 자기 반성에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에 대한 깊이와 또 진도 속도, 계획을 맞춰가는 속도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안 들을 이유가 없는데 듣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똑똑해요. 근데 똑똑하다고 다 해결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똑똑함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과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한 게 국가고시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입니다. 왜냐? 양이 많으니까. 공부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실함과 똑똑함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똑똑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실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만 명이 시청해서 100명 정도 합격하는 그런 강의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100명이 보더라도 7, 80명 이상이 합격하는 그런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거 플러스 성실함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잔소리를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드린 말씀은 너무 상처받지는 마시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그 생활 라이프에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달 뒤, 두 달 뒤 지금이랑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붙고요. 나머지 기간에도 계획을 잘 짜셔서 나중에 제가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제가 시험장 가면서 들었던 마음처럼, 그래 나는 진짜 뭐 물론 하루 이틀은 좀 논 적은 있지만 내가 시험 보는 준비하는 1년 동안 결국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제 오늘 시험 결과에 무조건 만족할 거야. 그리고 합격할 거야. 결론 합격해야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100년 인생 역사에 있어서 1, 2년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그게 몸에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주변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역경을 피해 도망치면 낙오는 없습니다. 힘든 일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